여러분의 집 마당에서 매일 검은 황금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여러분의 자동차에 넣을 기름이 없어서 이웃나라에서 비싼 돈을 주고 휘발유를 사와야 한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심지어 그 기름을 사올 돈이 없어서 마당에서 나오는 황금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빚까지 져야 한다면 말이죠. 이것은 억지로 지어낸 부조리극이 아니라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이자 자원의 보고라 불리는 나이지리아가 지난 수십 년간 겪어온 피눈물 나는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나이지리아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과 인생을 걸고 늪지대 위에서 기적을 쏘아 올린 한 남자의 무모하고도 위대한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공장 하나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패한 시스템, 불가능한 자연환경, 그리고 세계 경제에 보이지 않는 카르텔과 홀로 맞서 싸운 고독한 영웅의 대서사시이자 어쩌면 아프리카 대륙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나이지리아가 처한 기이한 현실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하루에만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그야말로 석유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나라는 정제된 석유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쓰는 휘발유나 디젤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과거 정부가 운영하던 국영 정유소들이 부정부패와 관리 소홀로 인해 몽땅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기계는 녹슬고 기술자들은 떠났으며 보수 자금은 누군가의 뒷주머니로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나이지리아는 원유를 해외로 보내고 정제된 기름을 다시 사오는 과정에서 막대한 운송비와 마진을 떼이는 그야말로 호구 같은 거래를 반복해왔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수입한 기름을 싸게 파는 보조금 정책을 썼다는 점인데, 이 보조금 규모가 나라 예산을 다 잡아먹을 정도로 거대해져서 국가 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 미친 고리를 끊겠다며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프리카 최고의 부호 알리코 당고테였습니다. 그는 원래 설탕, 소금, 시멘트 같은 생필품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늘 제조업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유통업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나이지리아가 진정한 경제 독립을 이루려면 원자재가 아니라 완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13년 모두가 말리는 미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소를 정부도 아닌 민간 기업이 그것도 혼자 힘으로 짓겠다는 선언이었죠. 당시 글로벌 석유 메이저 기업들조차 나이지리아의 불안한 치안과 인프라 때문에 투자를 꺼리던 상황에서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가 정유소를 짓겠다고 선택한 땅은 나이지리아 경제 수도 라고스 외곽에 위치한 레키라는 곳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땅이지. 그곳은 사실 사람이 발을 디딜 수도 없는 거대한 늪지대이자 맹그로브 숲이었습니다. 악어와 뱀이 우글거리고 조금만 무거운 장비가 들어가면 진흙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죠. 이 땅의 크기는 무려 서울 여의도의 몇 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이었는데, 당고테는 이 바다 같은 늪을 메워서 단단한 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준설섬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배들이 퍼올린 모래의 양만 해도 자그마치 6,500만 방토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진행된 단일 매립 공사 중 가장 거대한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였죠. 공사 과정은 그야말로 재난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을 포함한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들에게 공사를 맡기려고 했지만 그들이 부르는 값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나이지리아의 열악한 환경을 핑계로 온갖 리스크 비용을 청구하려 했죠. 당고테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짓겠다. 그는 전문 건설사 EPC에 통째로 맡기는 턴키 방식을 포기하고 자신이 직접 자재를 구매하고 인력을 고용하며 공정을 관리하는 직영공사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건설업계의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 수천 명의 인력, 수백 개의 하청업체를 초보자가 조율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비용을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이 무모한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물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당초 90억 달러 약 12조 원 정도로 예상했던 공사비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190억 달러, 약 25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나이지리아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자재비가 급등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전 세계 물류망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주문한 기계가 오지 않고 외국인 기술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면초가의 상황. 당고테는 자신의 개인 자산을 거의 다 쏟아부었고 그것도 모자라 막대한 빚을 지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당고테 제국이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욕심이 과해서 망했다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버텼습니다. 기술적인 난이도 또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고테의 정유소는 여러 개의 작은 공장을 합쳐놓은 것이 아니라 단일 트레인, 싱글 트레인 기준으로 세계 최대 용량을 자랑합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원유의 양만 65만 배럴인데 이는 웬만한 중소국가의 소비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입니다. 단일 트레인 방식은 효율이 높지만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거대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설치된 원유 분별 증류탑 크루드 디스틸레이션 컬럼은 그 무게만 수천 톤에 달해 이를 세우기 위해 세계에서 제일 큰 크레인을 특수 제작해 가져와야 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이곳은 단순한 정유소가 아니라 비료 공장과 석유화학 단지가 결합된 복합체로 설계되었습니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여 나이지리아 제조업의 기초 체력까지 키우겠다는 당고테의 큰 그림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지리아의 석유 수입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겨온 기득권 세력, 이른바 오일 마피아들이었죠. 그들은 정유소가 완공되면 자신들의 돈줄인 수입업이 망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정부 관료를 매수해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금융권을 압박해 대출을 막으려 했으며 심지어 정유소가 가동을 시작하려는 시점에는 국영석유공사 NNPC가 약속했던 원유 공급을 차단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자기 나라 땅에서 나는 원유를 자기 나라 정유소에 주지 않아 당고테가 미국 텍사스에서 원유를 수입해 와야 하는 총극이 벌어진 것도 바로 이들의 농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드디어 당고테 정유소의 굴뚝에서 붉은 화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첫 시제품인 디젤과 항공유가 생산되던 날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석유 제품이 아니라 나이지리아가 지난 60년간 짊어지고 있던 수입 의존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는 해방의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유소가 본격 가동되면서 나이지리아 경제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적인 외환 부족에 시달리던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거리의 주유소에는 다시 기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고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생산된 석유 제품을 유럽과 남미로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나이지리아가 원유 수출국에서 석유 제품 수출국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국영석유공사와의 원유 공급 가격 협상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국제 유가의 변동성은 경영에 큰 위협이 됩니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독점 기업의 탄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당고테 그룹이 나이지리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국가 위에 당고테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아니었다면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낡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 웃돈을 주고 기름을 구하러 다니는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정부도 포기한 난제를 민간의 힘으로, 그것도 가장 어려운 길을 통해 해결해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한 사업가의 성공담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당고테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인이 아프리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서구 자본이나 원조에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기술과 자본으로 일어서겠다는 그의 철학이 늪지대를 옥토로 바꾼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리스크를 피하지 않았고 편안한 길을 거부했으며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묵묵히 벽돌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성장의 늪에 빠져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많은 국가와 기업들에게,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라 단지 도전하지 않은 자들의 핑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죠. 당고테 정유소의 성공은 나이지리아 주변국들에게도 거대한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나, 토고, 베냉 같은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유럽에서 비싼 기름을 사오는 대신 바로 옆집 나이지리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혹은 트럭으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아프리카 전체의 물류 비용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단고테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다른 부호들과 기업가들에게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원을 캐서 헐값에 파는 채굴 경제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 경제로의 전환, 이것이야말로 아프리카가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단고테가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까요? 단고테 정유소의 가동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 특히 유럽의 정유 업계에는 꽤 불편한 소식입니다. 그동안 나이지리아는 유럽 정유사들의 주요 고객, 즉 호구였으니까요. 자신들이 만든 기름을 아무 말 없이 비싸게 사주던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모자라 오히려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 나타났으니 그들의 당혹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몇몇 노후화된 정유소들은 단고테 정유소가 풀가동되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서구에서 제3세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의 한 단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고테 한 사람의 힘으로 나이지리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뿌리 깊은 부패, 빈약한 전력 인프라, 불안한 치안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레키 반도의 밤하늘을 밝히는 저 정유탑의 불빛은 적어도 나이지리아가 더 이상 과거의 패배감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등대와도 같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2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 그리고 수만 명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이 기적의 구조물은 앞으로 오랫동안 아프리카 대륙의 랜드마크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지만 알리코 단고테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런 핑계들이 조금은 부끄러워집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늪지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비전과 끈기, 그리고 조국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레키의 늪지대 같은 막막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나요?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고 발을 디디면 푹 빠질 것 같은 그런 문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단고테가 그랬던 것처럼 그 늪을 메우기 위한 첫 번째 모래삽을 떠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오래 걸릴지라도 그 끝에는 분명 여러분만의 거대한 정유소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긴 시간 동안 나이지리아의 늪지대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먼 나라의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는 다음에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다지 세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